들어가자.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제2 과목 상권문서로 갑니다. 제2 과목 상권문서입니다. 자, 상권문서에는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또 색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허프는 나온다는 걸 예상했는데 허프도 조금 좀 우리가 유형이 틀렸고 용적률을 계산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사가 이제는 문제가 굉장히 강범위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물론 뭐 용적률을 제가 또 다른 그 자격증에서 또 강의를 합니다. 용적률이 이제 공법에 건축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까지 이제 다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혀졌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26번 자 우리가 할게요. 번호대로 갈게요. 제1 과목 다음에 2 과목은 26번서부터죠. 자, 상권분석. 우리가 이 상권분석에서는 문제 비중이 20문항이고 고득점을 여기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상권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회기분석. 자, 회기분석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회기분석에 대해서 모형에 관한 설명에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2번이 정답인데요. 자,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들은 서로 상관성이 높아야 좋다. 우리가 상관성이 꼭 높아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회귀분석은 표본수가 많을수록 좋지 상관관계가 관련성이 적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꼭 상관성이 높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 불명확하며 두 변수의 상호 관련성만을 파악하고자 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꼭 높아야 된다는 것은 꼭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좀 틀렸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소매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의 변수에 점포 특성과 상권 내 경쟁 수준 등이 또 포함될 수 있고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에는 상권 내 소비자들의 특성이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분석은 표본의 수가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죠. 많을수록. 그래서 보통 이제 회귀분석은 보통 이 논문 쓸 때, 저도 이제 논문을 이제 모형을 이제 회귀분석을 돌렸는데,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지, 꼭 이게 서로 상관성이 또 높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이 상관성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변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이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분명하며 두 변수 상호 관련성만을 파악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지 또 높아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걸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회귀분석도 이제 요즘은 또 상권분석에 또 많이 또 물어보는 취지가 되겠고요. 27번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5번이에요. 말이 안 맞는 게 일반적으로 대형, 중형, 소형수로 접평이 클수록 상가가 활성화에 더 유리하다? 매장 면적이 크다고 해서 그 활성화되는 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세탁소 제과점마다 크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크기마다 하는 게 좋지. 뭐 평수를 작게 되는데 그걸 넓혀서도 우리가 그거를 상가가 더 활성화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특성은 통상적으로 외부 고객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권의 한정성을 지니고 단지의 세대수가 수요에 크게 있어서 영향을 또 미치고요. 또 주부들이 가사 부담을 덜게끔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또 유리하고 일정 정도의 고정고객 확보에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일정한 고정 고객을 확보하여 꾸준한 매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지의 세대수가 수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주부의 가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외부 고객을 유입하기 어려운 상권이 한정성을 갖는다. 그래서 뭐 5번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우리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8번 갑니다. 자, 신규 점포 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4번에 보시면 SCM 공급 체인 관리를 개선하여 물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건 신규 점포와는 좀 관련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어때 우리가
이 신규 점포 또는 기존 점포에 의한 한건 분석에 대한 이점은 어때요? 그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들을 파악해서 소매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상권 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촉진 활동에 초점이 명확해질 수 있고, 기존 점포의 이전, 이동이나 규모 변경, 면적 확대, 면적 축소로 인한 매출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 특정 체인 소매업자에게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적절한 점포수를 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4번은 뭐 신규 점포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상권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촉진 활동에 초점이 명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파악해 소매 전략 수립 시에 도움을 준다. 해당 지역에서 특정한 체인 소매업자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적절한 점포수의 파악이 또 가능하고, 그다음 기존 점포의 이전이나 또는 규모 변경 또는 이단 매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좀 4번은 우리가 멀다, 거리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랍니다. 자, 이런 신규 점포와 기존 점포도 한번 나올 만은 합니다. 다시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29번 갈게요. 자, 시장 확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소매 포화 지수가 높다는 건 현재가 좋고, 시장 확장 잠재력이 낮다는 건 미래가 안 좋잖아요. 미래에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29번도 굉장히 우리 출제 빈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항상 IRS, 소매 포화 지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는 시장 확장 잠재력. 자, 이건 현재를 좀 따져보는 거고요. 이건 좀 미래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MEP라고 하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그 매트리스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IRS와 그 다음에 MEP로 본다면, 자, MEP는 높은데 얘가 낮을 수 있잖아. 여기 저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주자들이 지역 시장에 외에 다른 시장의 쇼핑 지출액을 추정해서 계산 타 지역의 쇼핑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시장 확대 잠재력은 커져야 되죠. 미래가 되려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장 확장 잠재력이 낮다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에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틀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매 포화 지수는 앞쪽에서 이제 나왔었지만,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표시 3개 하시고요. 자, 우리가 어때요? 이 소매 포화 지수는 현 잠재 수요를 면적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잠재지만 이건 현재에 대한 수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1번 시장이 미래의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하는 지표가 미래에 대한 게 예고요. 소매 포화 지수의 부족함을 보완해서 시장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내 고객이 다른 시장의 지출액을 활용하면 우리 시장의 잠재력을 또 확인할 수 있고, 소매 포화 지수와 시장 확장 잠재력이 모두 낮으면 안 좋은 거죠. 신규 점포의 지출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다. 그러니까 얘가 낮다는 것은 미래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봅니다.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자, 우리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상권 분석의 목적, 이게 이제 키죠. 상권 분석의 목적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옳지 않은 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권 분석의 목적은 임대료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매출 추정의 근거 확보, 업종 선택의 기준 마련,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한 활용은 맞는데, 지역 내 가구 수 파악. 자, 지역 내 가구가 몇 가구인지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가구 수와 인구는 관련성이 있으나 더 중요한 건 가구보다는 유동성이 있는 인구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권 분석과의 관련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고요. 자, 31번은 자, 기존 점포 상권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고객이나 거주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조사 기법 관련이 적은 것은, 그럼 기존 점포와 관련이 적은 것은 신규 점포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점포에 대한 것이 4번 체크리스트 번입니다. 자, 4번의 체크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 그랬죠. 이건 신규라고 볼 수 있어요. 신규 점포. 그래서 이제 점도 조사라든지 내점객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표본 추출 조사, CST는 커스터머, 스포팅, 이 고소배가 어디 왔는지를 이제 지도상에 나타낸다는 건데, 물론 체크리스트법이나 우리가 이 기존이 아니라 이제 신규인데, 이 신규에 또 유추법이 있긴 해요. 유추법은 이제 좀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유추법은 이렇게 봅니다. 이 유추법으로 사용하는 게 CST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추법은 기존 점포의 매출액을 보는 게 아니라 이 CST 기법을 활용해서 이 대상 점포입니다. 새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추법은 신규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좀 관리하시면 돼요.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십니다. 그래서 유추법에 나와도 이거는 신규다. 그렇게 보십니다. 유추는 이제 대상 점포를 기존 점포를 유추해냈기 때문에 대상 점포의 신규를 구하는 거지 기존 점포를 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한번 나누시는 게 알 것 같아요. 이걸 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데. 그래서 상권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시집 평가를 통해서 시장 잠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것들 꼭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CST는 이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이고 유추는 신규다. 이런 식으로 이건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자,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자, 이게 이제 키가 되겠죠.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봤죠. 당연히 뭐 읽다 보면 뭐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의심을 해보는 게 4번입니다. 인구의 수준, 성장, 경쟁 중 쭉 한 가지만 명확히 분석하면 합리적인 해당 상권 정의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인구의 수준, 성장, 경쟁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합리적인 해당 상권 정의가 어렵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입지는 장기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함으로 인구의 증가, 고용률을 분석하게 하는 그 입지 자체가 되고요. 그래서 입지는 하나의 고정된 거지만 입지 선정은 완전 독적이잖아요. 독적. 발견해내는 작업이죠. 소매 입지 분석은 잠재적 성장률의 향후 수요와 점포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4번 다른 기업과의 경쟁 정도는 입지 선정에서 중요하죠. 중요한 요소고, 5번 점포의 운영 비용은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경쟁 점포의 존재, 규제 등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겠죠. 자, 33번 갑니다. 자, 우리가 아래의 상권 분석 모델 중 다수의 상업시설 이용 시 상업시설 규모와 상업시설까지 걸리는 시간거리. 이 시간거리가 나온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다수라는 글이 나오고 시간거리가 나왔다. 그럼 네일리하고 컨버스는 무조건 아니에요. 회귀 분석도 아니고 세호도 아니고 허프를 찍으셔야 됩니다. 허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또 출제될 수가 있어요. 3번. 상업시설의 흡입력을 계산한다. 서프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델이 앞쪽에서 시간거리에 대한 몇 분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다수, 그죠? A, B, C에 대한 점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프 모델은 다수의 상업시설 활용 시 상업시설의 규모, 상업시설까지 걸리는 시간거리 중심으로 상업시설의 흡입력을 계산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특히 허프 모델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우리가 레일리랑 틀려서 매장의 규모, 매장과의 거리, 접근 제약성, 소비자의 출발점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4번을 간다면
식당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우리가 이건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술집이나 커피숍들이 있다든지 극장가 주위에 식당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은 다음 중 어느 입지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냐. 자, 이건 3번 보충 가능성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사업이 고객이 서로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매출액이 높아지는 게 보충 가능성의 원칙이다. 자, 이것도 별표 표시를 2개 정도 해 주십시오. 다른 것들도 우리가 기본서를 보고 준비해 두셔도 되고요. 35번 갑니다. 자, 소규모 소매점터의 상권 단절 요인. 요게 이제 키인데, 상권 단절 요인. 그래서 접근성 장애 요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통상적인 소규모 소매점포의 상권 단절 요인은, 자, 폭 100m의 하천이라는 건 어때요? 굉장히 이제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장만 있는 체육공원이라든지 담으로 둘러싸인 공장이라든지 이 지상을 지나는 철도인데 왕복 2차선 도로는 당연히 도로가 있으니까 이건 단절 요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노렸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36번. 항상 제가 넬슨의 8가지 원칙에서요 가장 강조되는 게 양립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양립성은 제가 분명히 이거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표 표시 2개 정도 해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박사 논문을 받았는데 제 이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 입지 대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이 강의하실 때 양립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립성은 만약에 여러분들 호프차, 우리가 여성 의료점이 있다. 그럼 호프차, 액세서리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매출액이 오르고 이 매출도 오르죠. 서로 보완 관계죠. 여기서는 이제 보완 관계다. 대체 관계는 대신할 수 있는 거고, 보완은 함께 했을 때 효율이 커집니다. 대체 관계 하면 안 돼요. 그죠? 경쟁 관계 안 되고요. 경합해도 안 됩니다. 경합의 최소화라는 거 있기 때문에 경합을 최대화시키면 안 돼서 이렇게 해서 보완 관계다. 그래서 그냥 우습게 여기도 호프집의 옆에는 노래방이 있는 게 좋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근데 서점이 있으면 두 집 다 망합니다. 책 읽다가 어머 술 땡겨 그러지 않고 술 마시다가 딱 봤더니 어머 술 마시러 가자 얘네들아. 그러면 술잔 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왜 위층에 식당들이 있잖아요. 모임들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따가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서 어머 이거 이쁘다 막 사죠. 근데 코엑스 같은 데 가면은 영화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옆에 이제 많은 이 상점들이 부포돼 있죠. 그럼 영화도 보고 같이 상품도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양립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넬슨의 입지 선정 원칙에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가 인접해 고객의 흡입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양립성입니다. 동종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중 유사한 점포들이 인접하고 있는 것은 누적적 흡입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사한 점포들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흡입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누적적 흡입력, 집중 흡입력이라는 건데, 경동시장 가면은 한약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죠? 강한 흡입력이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양립성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동종업종이 양립화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번화가의 경우는 도면에 면하는 상가보다는 보도에 면하는 로드샵이 또 훨씬 활성화되어 있고요. 누적적 흡입력은 인지성이 커지게 되면 상당히 큰 영향을 행사하게 돼서 전자, 가구, 한약재, 수산, 첨가 등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다. 정답은 2번, 3번. 양립성과 누적적 흡입력 잘 나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37번. 크리스탈로 이론은 거의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크리스탈로에 대한 우리가 중심지 이론의 그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제시한 전제 조건에 옳지 않은 것. 전제 조건은 어떤 가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답부터 본다면 3번인데요. 크리스탈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표 표시 하나 정도는 하시는데, 자, 중심지에는 그 배우의 행정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그죠? 중심지가 좋으니까. 근데 고지대라는 것은 안 맞죠. 모지대에 입지한다? 말이 안 맞죠. 히말라야 산까지 가서 우리가 이 상점을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최근린 중심지를 찾는다. 모든 방향에서 교통의 편리한 정도가 동일하다. 평야지대입니다. 고지대가 아니라.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하고 운송사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 중심지는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이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저차, 중차, 고차. 기업인은 이윤을 추구한다. 모든 소비자는 소득과 재화 서비스의 수요가 같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지 여기서는 3번 고지대라는 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8번 가면은 38번도 이제 허프, 네일리, 크리스탈러는 반드시 출제가 되죠. 별표 표시 한 2개 정도 하시는데요.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중력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뉴턴의 상권분석에 활용된 것이다. 그래서 뉴턴의 중력 법칙을 활용했기 때문에 중력 모용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도시 규모가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주변의 소비자를 흡입하는 매력도가 커지고요. 쇼핑 시 주변 도시의 매력도는 인구 거리의 제곱. 그죠? 그래서 인구에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를 했죠. 광역 상권의 경쟁 상권 상황에서 쇼핑센터의 매출액 추정액도 우리가 추정액도 활용될 수가 있죠. 이거 관련돼서. 근데 여기서 5번에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일리는 두 도시 간의 고객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네일리가 주장한 거는 A 도시와 B 도시가 인구 같을 때는 두 도시 한 건의 경계는 중간 지점에 온다. 작은 쪽에 가깝다는데, 자, 지금 여기서 제가 항상, 자, 2014년에 제가 뭘 예상했냐면, 기출문제 때, 거리 인구는 맞아요, 네일리가. 근데, 자, 우리가 매장 면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장 면적은 허프죠. 그래서 우리가 B는 레인이다. 그래서 네일리는 인구에 비례하지 매장 면적이 비례하죠. 매장 면적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는데 적중이 됐네요. 어떻습니까?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9번 갑니다. 자, 유동인구 조사입니다. 유동인구 조사 중요하겠죠.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은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통해서 유리한 입지 조건을 찾을 때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교통시설로부터 쇼핑 동선이나 생활 동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2번에 보시면 무슨 주중이나 또는 주말 중 조사의 편의성을 감안해서 선택적으로 조사한다? 아니죠. 선택적 조사하는 게 아니죠. 그 시간대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분을 3번 한다든가 15분을 4번 한다든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유동인구 조사를 통해 유리한 입지는 조사 시간의 경우는 영업시간대를 또 고려해서 설정하고 교통시설로부터의 쇼핑 동선 또는 생활 동선 등을 파악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수의 유동인구일 경우 추후 동선보다는 퇴근 동선에 위치할 경우 또 유리하겠죠. 유동인구의 수보다 인구 특성 및 이동 방향이나 목적 등이 더욱 중요시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다른 조사 시간은 영업 시간대를 고려해 설정한다. 유동인구 수보다 인구 특성과 이동 방향 및 목적 등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같은 수의 유동인구라면 일반적으로 출근 동선보다 퇴근 동선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맞는데 우리가 주중, 주말 또는 조사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40번에 또 법이 나왔네요. 자, 법은 제가 아무 데서 막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통산업발전법. 육통산업발전법의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논문에도 해놨는데 재래시장을 이제 보호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과 상관없는 것은 뭐냐? 자, 지금 일단은 다른 것들은 다 제가 문제에 요약을 해놨어요. 발전법을. 근데 말이 안 맞는 게 3번이 정답이죠. 3번.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일상권 내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의 내용이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시장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거지만 이런 법은 없어요. 전통시장이 없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구청장은 시군구장이라고 하죠, 보통.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된다. 4.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에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일요일날 이렇게 문을 닫잖아요. 이게 이 법에 의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제 그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3번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거 참 어려웠죠. 곤란 방식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번으로 가시면 자, 허프 모델과 그 다음에 MNL 모형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제가 항상 많이 나온다 그랬죠. 허프는 공간 상호 작용 모델을 관한 설명하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 공간 상호 작용이란 개념은 지리학 분야에서 유래되었다. 맞아요. 공간상의 지점들 간 모든 종류, 사람, 물품, 돈 등은 흐름에 따라 공간 상호 작용으로 한다. 이렇게 맞고요. 근데 3번이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통행거리 등 영향 변수의 민감도 계수는 한강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변화하죠. 그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민감도 계수잖아요. 말이 안 맞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4번, 소비자에게 인지되는 효용이 클수록 그 점포가 선택 가능성이 커지겠죠. 소비자들의 점포 선택 행동을 확률적 현상으로 이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상호작용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공간상의 지점들 간의 모든 그 종류의 흐름을 공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공간 상호작용의 유래는 지리학 분야에서 시작되었고, 이 소비자들의 점포 선택 행동을 확률적인 현상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진 효용이 크면 클수록 해당 점포가 선택되어질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어떻습니까? 42번이 계산 문제가 나왔죠. 43번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용적률이라는 게 나왔어요. 황당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기를 지워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필기를 했으니까 지워볼게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42번도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돼요. 자, A와 B라는 두 쇼핑센터가 있다고 하자. 각 쇼핑센터에 대한 정보는 다음 상자 안에 내용과 같을 때 잠재 매출이 더 큰 쇼핑센터와 그 쇼핑센터의 잠재 매출액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A, B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거리에 거주하는 인구는 A는 12,000명, B는 15,000명. 그 다음에 상권 내 가게 중에 15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은 70%, B는 20%. 쇼핑센터의 면적은 25,000, B는 2만. 거리에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볼 수 있음 A, 보이지 않는 B. 센터 내에 대형 할인점 매장의 존재 여부, 없음, 있음. 그럼 세부 영향을 하나씩 대입시켜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15분 이내에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1인당 200원의 가치가 있대요. 그럼 아까 A는 12,000명이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그러면 우리가 12,000명에다가 200원을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240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15,000명이죠. 그래서 15,000명에서 곱하기 200원 하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요? 30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게 내 15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이 증가한다. 그럼 70%, 20%였잖아요. 10원이었잖아요. 그럼 70%에 곱하기 10원이니까 어떻습니까? 10%당 10만 원이 되니, 우리 10만 원이 되죠. 10만 원. 10만 원이 되니까
자, 우리가 70%니까 7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0%잖아요. 그럼 10만 원이니까 당연히 20만 원이 됩니다. 좀 색다른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는 다시 또 봐야 돼요. 자, 3번 조건입니다. 자, 쇼핑센터의 면적이 넓을수록 면적당 10원의 가치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다 25,000원에다가 10 면적. 그럼 어떻습니까? 25만이 되고 25만.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예요? 얘는 2만이죠. 2만에다가 곱하기 10. 그럼 20만 원이 되겠죠. 그죠? 20만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리에서 보이는 경우 월 20만 원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 그럼 A는 볼 수 있으니까 20만 원의 매출이 생겼네요. 얘는 안 생기고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쇼핑센터 내 대형 할인점이 있으면 월 30만 원 매출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A는 없잖아요. 근데 B는 있잖아요. 얘 30이겠죠. 그죠? 더하라는 얘기예요. 어이가 없죠. 물론 뭐 계산 자체가 하나씩 해서 이제 사람을 계산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A는 다 더하면 355만 원이 나오고요. 자, B는 37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B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쇼핑센터의 잠재 매출액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 그래서 잠재 매출액이 더 큰 거는 B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이제 B가 370만 원이고 매출액이 많다. 뭐 이렇게까지 다 풀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3번은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놀라운 사실은 용적률이 나왔어요. 용적률. 그래서 이제 점포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곳에 바닥 면적이 70인 건물을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3층으로 짓고 1층 적재를 주차장으로 만들다고 했다. 이 건물의 용적률. 자, 우리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요. 자, 용적률과 건폐율은 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거예요. 대지 면적. 그 대지 면적이 우리가 보통 제곱미터로 하죠. 그래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얘기합니다. 연면적.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이 올라가요. 용적률은 이게 이익이니까 연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곱하기 100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의 건축법에 의해서 용적률은 지하에 삽입되지가 않습니다. 지하가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뭘 노렸냐? 그렇다면 지하가 삽입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지하 빼고 지상 3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1층 전체를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럼 1층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닥 면적이 70에서 이제 2층만 하라는 거죠. 2층만. 지하 빠지고 1층 빠지고 굉장히 또 난이도가 있었어요. 용적률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도. 그다음 얘가 100이 된단 말이죠. 100제곱미터.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27이 14, 140이죠. 그럼 1.4가 되잖아, 1.4. 그럼 곱하기 1.4가 100%가 되니까, 자, 140%의 용적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답은 2번인데, 참 논란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나온다니. 그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또 전문가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관리사가 이제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유통에 대한 것만 아니라 마케팅, 정보, 입지, 부동산이거든요. 이게 용적률 건폐율. 그래서 이 상권이라는 자체가 어떤 우리가 분석하는 입지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앞으로도. 그럼 여러분들이 용적률이 나왔으면 건폐율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제가 예상 문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통관리사 난이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물론 뭐 지금 제가 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 대학의
항공물류를 강의를 해요. 거기 이제 아직은 저는 이제 타 대학에는 이제 그 개공 교수로 있습니다. 박사를 받고. 근데 유통 쪽에 있는 제 친구들이 이제 교수들이 있는데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유통관리사 문제가 이제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가 난이도가 낮았어요. 근데 점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물론은 뭐 어차피 60점을 맞게끔 해줍니다. 수재원들이. 근데 그 외에 게 튀어나오는 게 지금 바로 용적률 같은 거죠.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소매점포 네트워크의 설계, 신규 점포 개설 시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 분석, 기존 점포의 재입지 또는 폐점 의사결정 등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석 방법은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회귀 분석 모형입니다. 보통 입지 배정 모형. 그래서 여기 나온 입지가 배정 모형이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점포 운영 시 소매 점포 네트워크의 설계, 신규 점포 개설 시 이전 내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 분석, 이전 점포에서의 재입지 또는 폐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활용해야 되는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지 배정 모형을 맞추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번은 자, 일단은 여러 입지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설명을 좀 옳지 않은 것은 5번인데요. 자,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조금 타 강사들을 이제 한번 봤어요. 유통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강의를 좀 잘하시는가 했더니 누구라는 얘기를 못하고 굉장히 오점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이게 집심하고 집재가 틀리거든요. 자, 우리가 집재라는 것은 집재는 모인다, 동일 업종끼리 모인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은행이나 가구단지, 유명 가구단지가 있고, 자, 우리가 여의도 가시면 보험회사 같은 게 집재예요. 근데 집심은 틀립니다. 집심은 뭐냐면 도심에 모인다는 거예요. 배우지 중심지에. 그래서 보석점이라든지 기금속점이라든지 대형 서점. 근데 그 분이 보석점이나 기금속점을 집재로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아, 이건 난리 났다. 우리나라 유통관리사 지금 정리를 해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관리사를 뛰어든 거는 유통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지켜봐 주십시오. 일단 지금 자체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아직은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은요, 이 네 과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그래서 공간균배 원리 같은 것도 직접 입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분이. 근데 자체적으로 이제 이 유통관리사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희소성이 좀 있어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예요. 뭐 그분을 제가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유통학회라든지 여러 학회를 가게 되면 패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 왜 틀렸는지 틀린 거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재라는 것은 동일업종끼리 모이는 거고 집심은 도심에 모이는 거야. 이게 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강의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지, 중심지. 자, 중심지에 입지한다는 것은 집심이에요. 집재가 아니죠. 그래서 출제원이 정확하게 낸 겁니다. 집재가 아니라 집심이에요. 그래서 또 그 강사는 또 교수를 자꾸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입장의 교수인데 교수를 욕하면 안 됩니다. 학문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 조금 강사분들이 좀 이게 질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절대 교수를 욕을 안 합니다. 제가 교수라고 해서는 아니에요. 교수는 학문에 대한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제에 대한 정확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단지 그 교수들이 하는 경향에서 낼 수 있는 취지를 조금 더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제가 흥분해서 그분의 모니터를 했더니 이걸로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지 중심지에 있으라는 건 집신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형 입지라는 건 거리에 통행하는 유동인구에 의해서 영업이 좌우된다. 그 다음에 목적형도 나왔었죠. 2014에 나왔습니다. 고객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방문한다. 생활형 입지는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산재성은 그러니까 이 제자가 동일업종인데 산재는 틀려요. 또 산재는 또 강의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산재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그건 흩어질 산자. 그래서 경쟁에 있어서 동일업종끼리 모여 있으면 불리한 업종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유통관리사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이 많아서 학위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전반적인 유통관리사의 강의를 좀 여러분한테 철저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우리가 마케팅 부분으로 가도록 할게요. 정말 쉬었다 가겠습니다.